인터넷 채팅방에서 시작된 한 소년과 소녀의 만남. 하지만 그 뒤에는 가짜 인격과 심리 조작,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그 미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03년 2월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그때 마크는 16살이었고 존은 14살이었어요. 물론 이 이름들은 실명이 아닙니다.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신원을 보호하기로 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마크와 존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모든 뉴스 기사, 모든 기록에서요. 마크는 맨체스터에 위치한 스톡포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과도 사이가 좋았고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평가받았어요. 공부는 그냥저냥이었지만 말썽을 부리는 아이는 아니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호감을 받았죠. 그는 졸업 후 비즈니스 컬리지에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2002년 부모님은 그의 학업을 돕기 위해 컴퓨터를 사줬고 그 시절은 MSN 메신저의 전성기였죠.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존재랄까. 그리고 마크는 맨체스터 틴즈라는 채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눈팅만 하다가 어느 날 한 여자아이의 인사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녕, 난 레이첼이라고 해. 16살이고 맨체스터에 살고 있어.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어. 금발의 예쁜 얼굴. 마크는 그만 반해버렸죠. 용기 내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로도 매일 같이 채팅을 이어갔고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마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였고 레이첼이 그를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채팅방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데 이름은 존. 14살이었고 레이첼은 그를 자신의 이복동생이라고 소개했죠. 존과 레이첼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마크와는 다른 지역,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은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사회성에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엄마는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바꾸었고 존은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에 몰입하게 된 거죠. 현실보다 온라인 세계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했거든요. 레이첼이 마크와 존을 연결해 주었고 두 사람은 금세 단짝이 되었어요. 좋아하는 영화도 같고 축구도 좋아하고 여자 이야기하며 장난치기도 하고 웹캠으로 게임도 함께 했죠. 마크는 레이첼에게 사랑 고백도 했고 그녀 역시 마크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둘은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인물 케빈이 채팅방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케빈은 자신을 진짜 스토커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레이첼을 납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크에게는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내가 레이첼을 구하고 싶다면 웹캠을 켜고 내게 발을 보여주고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줘. 마크는 망설였지만 레이첼을 구하기 위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후 레이첼은 다시 마크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걸 했어?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난 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레이첼과 실제로 만나기로 한 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케빈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레이첼을 강간하고 죽였어. 여기서부터 이 끔찍한 이야기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레이첼이 죽었다는 케빈의 메시지에 마크는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져요. 그런데 케빈은 계속해서 마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조롱하고 급기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레이첼을 사랑했다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야. 이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린제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타나 자신을 MI6 소속 요원이라며 케빈은 위험한 인물이고 정부는 그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린제이는 마크에게 그를 제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가 선택되었음을 알리죠. 레이첼의 영혼을 구하고 싶다면 이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역시 그 작전에 동참하며 마크를 부추깁니다.
이제 마크는 혼란 속에서도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의다. 결국 린제이의 지시에 따라 마크는 맨체스터의 한 쇼핑몰에서 칼을 들고 존을 찌릅니다. 12번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존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렸지만 놀랍게도 살아 있었어요. 곧바로 마크는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믿기 힘든 진술을 하기 시작하죠. 저는 MI6 요원의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마크는 경찰서에서 혼란에 빠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린제이 요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MI6 소속이었고 이건 작전이었어요. 저는 영국 정부의 지시로 케빈을 처단한 겁니다. 저는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경찰은 처음엔 마크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마크가 믿고 있던 모든 인물들, 레이첼, 케빈, 린제이, MI6 요원, 그리고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까지 전부 단 한 사람에 의해 조작된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존. 그는 14살에 불과했지만 무려 총 5개의 인격을 만들어냈고 MSN 채팅방에서 각각의 계정으로 마크를 교묘하게 조종했던 겁니다. 레이첼, 존이 만든 허상. 케빈, 존이 연기한 악역. 린제이, 존이 창조한 MI6 요원. 존은 동시에 5계정으로 마크와 채팅을 하며 사랑, 공포, 죄책감, 정의감을 이용해 마크를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심지어 레이첼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그녀가 죽었다는 거짓 뉴스 기사 링크까지 직접 만들어 보냈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존은 이 모든 걸 혼자 계획하고 실행한 겁니다. 마치 소설 속 천재 범죄자처럼요. 경찰은 처음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를 조사한 경찰은 수천 건의 채팅 기록, 캐릭터별 설정, 작전 계획서 같은 파일들을 발견했죠. 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마크가 믿고 있던 모든 인물이 사실은 존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단지 한 명의 소년에 의해 완전히 조종당했고 존은 무려 5개의 가상 인격을 만들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마크를 정신적으로 올감했던 겁니다. 존이 만든 허상들은 마크의 감정과 행동을 세밀하게 조작했고 그 결과 마크는 결국 존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재판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과 정신적 착취가 뒤섞인 복잡한 사건임이 강조됐습니다. 판사는 마크가 피해자임을 인정하며 그가 충분히 조종당했고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재판은 특별한 판결로 끝났습니다. 마크는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되었고 존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죠. 두 소년 모두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사회와 싸워야 할 운명이었지만 법정은 이들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 아직 인터넷 문화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MSN 메신저와 같은 채팅 서비스가 대중적이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사례였죠. 마크와 존의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조작과 사이버 괴롭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가짜 정체성, 다중인격의 정신조작 등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안전 교육이 대폭 강화됐고 학교 교육에 인터넷 윤리와 정신건강관리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정신적 학대에 대한 법률이 보완되었으며 디지털 사기 방지와 사이버 괴롭힘 금지 조치들이 점차 마련되었어요.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이 사건이 인터넷 중독과 가상세계에 빠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활발해지고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 정말 진짜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상의 공간 속에 만들어진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조종과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사건 이후 마크와 존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마크는 보호관찰과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하려 했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했죠. 존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장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중인격 장애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내면의 혼란과 고통은 평생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시대의 심리적 위험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고 사회적, 법적, 정신건강 분야 모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진실하지 않다는 점,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조작과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리는 경종이었죠. 오늘날도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은 그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일까요? 우리가 믿는 온라인 친구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숨기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